한국이 전투기 엔진 독립을 결심하게 된 순간은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와 주권의 문제였다. KF-21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족쇄는 언제나 미국산 엔진이었다.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였다. 전투기를 만들어도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승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야 했고, 이 문턱은 언제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높아질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마다 해외 언론은 한결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기체의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과는 별개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최대 리스크라는 평가였다.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었다. 승인 지연 허가 조건 변경 부품 통제는 모두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었다. KF-21은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었지만 엔진이라는 핵심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지 못한 상태였다. 이 구조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다. 전투기 수출은 타이밍의 산업이다. 한 번에 국제 입찰에서 밀리면 다음 기회는 수년 뒤로 미뤄진다. 그런데 매번 제3자의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 자체로 경쟁력이 깎인다. 한국이 전투기를 팔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팔 수 있느냐가 문제였고, 그 시계를 쥐고 있는 쪽은 한국이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전환의 신호가 나타났다.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것을 단순한 실험 단계가 아니라 상업운전으로 증명했다. 240시간 연속운전 15,000시간 이상 누적 가동이라는 수치는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였다. 더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가스터빈 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 시장에 한국산 대형 가스터빈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미국은 성능 검증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시장 중 하나다. 그 시장이 한국산 가스터빈을 선택했다는 것은 고온 재료 냉각 구조 제조 정밀도 신뢰성에서 이미 일정 수준을 통과했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전투기 엔진은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핵심을 들여다보면 둘은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 초고온을 견디는 재료 기술 복잡한 냉각 채널 고속 회전체의 안정성 정밀 해석 소프트웨어는 모두 동일한 영역의 기술이다. 크기와 회전수 출력 밀도만 다를 뿐 근본은 같다. 한국이 그동안 전투기 엔진에서 막혀왔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설계 능력만으로는 부족했고 재료 제조 해석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엔진은 시험 단계에서 무너진다. 두산이 발전용 가스터빈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는 이 세 축을 현실로 끌어내린 사례였다. 그래서 이 성과는 단순히 전력산업의 뉴스가 아니라 항공엔진 독립의 전초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KF-21 사업을 둘러싼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미국의 허가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서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엔진 국산화는 비용이 많이 드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수출과 주권을 묶어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만들 것인가. 이 결정은 단번에 결과를 내는 선택이 아니다. 전투기 엔진은 수십 년의 누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세계 5번째 제작국 반열에 오른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면허 생산의 위치로 돌아갈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이 핵심 기술을 끝까지 줄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전투기 엔진 독립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추력 수치나 기체 성능이다. 그러나 실제로 엔진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 바로 고온 재료 기술 제조 공정,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해석 소프트웨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엔진은 설계도 위에서만 존재하는 실패한 개념으로 끝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두산은 단순히 가스터빈을 만들었다는 수준을 넘어 초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실제 운전 데이터로 증명했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은 터빈 입구 온도가 1600도를 훌쩍 넘는다. 이 온도 영역은 항공기 엔진과 동일한 기술 난이도를 요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두산이 이 고온 환경을 단발성 시험이 아니라 장기 상업 운전으로 검증했다는 사실이다.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기록된 장시간 연속 가동 데이터는 단순한 홍보용 수치가 아니다. 금속 조직의 열피로 냉각 통로에 안정성 코팅의 수명 등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실제 조건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건이 미국 수출이었다. 가스터빈 시장에서 미국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곳이다. 성능 수치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고 신뢰성과 유지 운용 능력까지 검증되어야 한다. 두산이 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기술 수준이 국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항공 엔진으로의 확장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고온을 견디는 블레이드와 베인의 설계다. 내부에는 복잡한 냉각 통로가 필요하고 외부에는 고온과 산화에 버티는 코팅이 요구된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두산이 선택한 해법은 적층 제조였다. 적층 제조는 기존 주조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내부 냉각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형상 구현에 있지 않다. 냉각 효율을 높이면서도 재료 사용량을 줄이고 동시에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항공 엔진에서 추력 대비 무게 효율과 직결된다. 한번 쓰고 폐기하는 부품이 아니라 반복 운영과 정비를 전제로 한 설계가 가능해진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축은 해석 소프트웨어다. 엔진 설계에서 해석은 눈이자 두뇌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제조 기술이 있어도 해석이 틀리면 시험 단계에서 바로 파손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한국은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설계 자유도를 제한하는 요소였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해석 체계를 구축하며 이 의존 구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더 이상 전투기 엔진은 먼 미래의 이야기나 선언적 목표가 아니게 되었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검증된 고온 재료 냉각 기술, 제조 공정 해석 능력이 항공 엔진으로 이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두산이 공개한 16,000파운드급 터보팬 개념은 단순한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간 점검이었다. 이 시점부터 논의의 초점은 가능하냐 아니냐에서 언제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숫자는 언제나 오해를 낳는다. 16,000파운드, 24,000파운드 같은 추력 수치는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그것만으로 엔진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산이 제시한 로드맵이 의미를 갖는다. 두산이 공개한 터보팬 개념 설계의 핵심은 단계적 접근이다. 처음부터 최고 추력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다. 기본 추력만 6,000파운드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료와 냉각 기술을 축적한 뒤 점진적으로 24,000파운드급까지 확장하는 구조다. 이는 전투기 엔진 개발의 정석에 가깝다. 무리한 목표 설정은 시험 실패와 일정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로드맵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미 검증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확보한 고온 환경 운용 경험은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특히 터빈 입구 온도 1650도급을 목표로 한 초내열 재료와 냉각 설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된 수치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엔진 직경이다. 두산은 엔진 직경을 약 88cm급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KF-21에 적용되고 있는 F414 계열과 유사한 외형 제약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이 조건에 맞춘다는 것은 향후 엔진 교체가 전면적인 기체 재설계 없이도 가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투기에서 엔진이 바뀌면 사실상 새로운 기체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엔진 교체는 어려운 작업이다. 흡입구, 중량 중심 냉각 구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외형과 장착 조건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면 위험과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이것이 KF-21 블록 3 이후 국산 엔진 적용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갖는 이유다. 생산 측면에서도 중요한 흐름이 있다. KF-21 초도 양산 과정에서 수십 기의 F414 계열 엔진이 국내에서 조립되고 시험되면서 한국은 이미 항공 엔진 양산 체계의 기초를 쌓고 있다. 조립과 시험 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인력 경험과 설비는 단순한 하청 단계가 아니라 이후 국산 엔진 양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다. 여기에 적층 제조 기술이 결합되면서 구조는 더욱 단단해진다. 기존 주조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내부 냉각 채널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면 동일한 추력에서도 연소 온도를 더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선택지가 생긴다. 이는 곧 출력 밀도와 신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선진국 엔진이 이미 1800도 이상의 영역에 도달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번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경주가 아니다. 신뢰성 반복 운용 정비 체계까지 함께 쌓아야 비로소 실전 전력으로 인정받는다. 두산이 제시한 단계적 접근은 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제 논의는 다시 KF-21로 돌아온다. 국산 엔진이 적용된 KF-21은
단순히 출력이 바뀐 기체가 아니다. 수출 협상에서 허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기체이며 운용국이 자체적으로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그래서 16,000파운드에서 24,000파운드로 이어지는 이 로드맵은 기술 목표이면서 동시에 전략 선언이다. KF-21이 더 이상 면허 생산 전투기가 아니라 진화 가능한 전투기로 가겠다는 선언 말이다. 전투기 수출 협상에서 구매국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가격도 성능도 아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느냐다. 전시 상황에서 부품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업그레이드를 자국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정치적 변수에 발목 잡히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이 기준에서 엔진은 가장 민감한 요소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제약에 묶였다. 특정 부품 교체를 위해 제3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무장통합이나 소프트웨어 개량 역시 제한을 받았다. 동맹구조 속에서는 당연한 질서로 여겨졌지만 구매국 입장에서는 주권의 일부를 내어주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체를 선호해왔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4.5세대급 성능을 갖추면서도 운용과 개량의 여지를 넓게 남겨둔 구조다. 여기에 국산 엔진이 결합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수출 협상에서 허가 조건이 줄어들고 운용국은 자국 산업과의 결합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전투기 한기의 문제가 아니다. 엔진은 유지보수와 수명주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산 엔진이 적용될 경우 운용국은 장기 정비 계약과 부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곧 산업협력으로 이어진다. 단기 도입 비용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최근 전투기 시장에서 강하게 부상하는 요구는 현지화다. 단순 조립을 넘어 정비 개량 일부 생산까지 포함하는 패키지를 원한다. 그러나 기존 엔진 의존 구조에서는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핵심 기술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KF-21과 국산 엔진 조합은 이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드문 사례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리스크다. 특정 국가와의 관계 변화로 인해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업그레이드가 지연된 사례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다. 구매국들은 이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협상 테이블에서는 성능 수치보다 통제권과 지속성이 더 강조된다. 국산 엔진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설득력이 된다. KF-21은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끝나는 전투기가 아니다. 블록 단위로 진화하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국산 엔진이 적용될 경우 이 진화 속도는 외부 변수에 덜 좌우된다. 스텔스 성능 강화 센서 통합 출력 증대 같은 개량이 정치적 허가가 아니라 기술 일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 구조는 구매국에도 매력적이다. 장기적으로 자국 요구에 맞춰 전투기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체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전력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이 된다. 이는 기존의 일방적 무기 판매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은 성능 경쟁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기를 둘러싼 권한 구조를 바꾸는 제안이다. 누가 통제하고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무대가 중동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수년간 전투기 도입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벽에 부딪혀왔다. 막대한 국방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전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외교적 변수에 가로막혔고 기존 4.5세대 기체의 추가 도입 역시 생산 지연과 수출 제한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프랑스의 라팔레는 오랫동안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되었지만 생산 속도가 결정적인 약점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규모 수주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 생산량은 제한적이었고 이미 확보된 주문 물량을 소화하는 데만도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기 인도까지 수년에서 10여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은 구매국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타이푼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국적 협력 구조로 인해 구성국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수출이 어렵고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성능과 별개로 공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전력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이 틈에서 KF-21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4.5세대급 성능을 갖추면서도 생산 속도와 공급 일정에서 경쟁력을 보였고 무엇보다 향후 개량 가능성이 명확했다.
사우디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현재 성능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경로였다. KF-21은 처음부터 5세대 이후로의 진화를 전제로 설계된 기체였고, 이는 기존 기종과 분명한 차별점이었다. 여기에 국산 엔진 개발 로드맵이 더해지면서 협상의 무게는 달라졌다. 엔진 국산화는 사우디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기술 협력과 현지화 논의를 현실적인 범위로 끌어내린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발전이라는 그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사우디가 추진 중인 방산산업 자립 전략과 정확히 맞물린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자국 방산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이를 위해 해외 기술 도입과 공동 생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 이전이 막혀있는 기존 전투기 프로그램에서는 한계가 분명했다. KF-21과 국산 엔진 조합은 이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드문 선택지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치적 유연성이다. 한국은 특정 진영의 전략적 도구로 인식되지 않으며 비교적 중립적인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무기 도입이 곧 외교 노선의 고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은 단순한 기종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흔드는 변수로 자리 잡았다. 기존 강자들이 생산 지연과 정치적 제약에 발목 잡힌 사이 한국은 빠른 납기와 단계적 진화를 사우디를 둘러싼 움직임은 그 가능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시장의 질문은 바뀌고 있다. 어느 기체가 가장 강력한가가 아니라 어느 기체가 가장 유연한가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KF-21은 점점 더 무게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 흐름의 종착점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다. KF-21과 국산 엔진이 결합되는 순간 한국의 위치 자체가 바뀐다. 지금까지 한국은 완성도 높은 무기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공급하는 국가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엔진 자립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더 이상 조립과 통합의 강점만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핵심을 쥔 국가로 분류된다. 전투기 엔진은 방산산업에서 마지막 남은 장벽에 가깝다. 기체 설계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엔진만은 소수 국가가 독점해왔다. 이 영역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정치와 외교의 판에 직접 올라선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산 엔진 개발은 항상 민감했고 동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축적된 고온 재료 냉각 제조 해석 기술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다. 실제 운전 데이터와 수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으로의 확장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KF-21은 이 변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체다. 블록 단위로 성능을 확장하고 내부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국산 엔진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진화형 플랫폼으로 성격이 바뀐다. 성능의 한계를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기술 축적이 결정하게 된다. 이 변화는 수출 시장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구매국은 더 이상 허가와 제약을 걱정하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 장기 운용 계획을 자국의 판단으로 세울 수 있고 개량과 업그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 관계로 이어진다. 한국에게도 이 선택은 큰 전환점이다. 엔진 국산화는 단기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권과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다. 항공 우주 분야의 인력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파급 효과는 군사 영역을 넘어 민간 산업으로 확장된다. 지금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고 있다.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높은 신뢰성이라는 기존 이미지에 더해 스스로 핵심을 만들어가는 국가라는 인식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얻을 수 없는 자산이다. KF-21과 국산 엔진은 그 상징이 되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전투기 한 기의 성능 경쟁이 아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추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선택권을 만드는 일이다. KF-21을 둘러싼 모든 변화는 바로 그 선택권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